1956년 중동의 모래바람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척의 배이 지나는 좁은 운하를 둘러싸고 세계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였죠. 당시만 해도 여전히 강대국이라 여겨지던 영국과 프랑스가 아랍을 상대로 승리를 확신했지만 아랍 지도자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의 굴욕적인 패배 사건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500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시작되는 분수령이었죠. 지금부터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위기가 어떻게 세계사를 뒤바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던 날 세계 해상교통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뚫린 이 160km의 인공수로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항해 거리를 무려 8,000km나 단축시켰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며 희망봉을 거쳐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프랑스 외교관 페르디낭드 레셉스가 총책임자로 나서서 진행한 거대한 공사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수천 명의 이집트 노동자들의 목숨을 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사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총 7,400만 입방미터의 토사를 제거해야 했고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는 최대 25,000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집트 농민들이 강제 징발되어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일했고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와 다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독 무하마드 사이드 파샤 개인적 친분이 있던 레셉스가 1854년 운하 건설 특허권을 얻어낸 것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회사는 처음부터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주주들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투자자들과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케디브 이스마일 파샤였죠. 그런데 1875년 재정난에 시달리던 케디브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운하회사 지분 40% 영국 정부에 급히 매각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은 처음에 수에즈 운하건 자국의 해상 독점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영국 정부는 프랑스가 운하를 통해 동방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에즈 운하 지분 매입은 당시 디즈레일리 총리의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런던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4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빌려서 이루어진 거래였죠. 이 결정은 영국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후에 영국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10척 중 8척이 영국 소유였고 이 수로는 영국 본토와 동쪽 식민지들을 연결하는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국의 보석이라 불리던 인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런던에서 봄베이까지의 항해 시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제국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하의 안전한 통제와 이집트의 안정은 영국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1882년 아흐마드 우라비 대령이 이끄는 민족주의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은 즉시 군대를 파견해 개입했습니다. 우라비는 이집트는 이집트인을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외국인 특권에 반대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영국의 현대식 무기 앞에서 쉽게 무너졌고 이집트는 향후 60년간 사실상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텔 엘 케비르 전투에서 영국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이후 영국은 이집트에 임시 점령군을 주둔시켰지만 이 임시는 74년간 지속되었죠. 영국의 이집트 통치는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 형태를 취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케디브가 이집트의 통치자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영국 총영사가 행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자주 사용했던 방식으로 현지 통치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면화 재배를 장려해서 영국 방직업체들에게 원료를 공급했고 수에즈 운하를 통한 교역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동시에 이집트를 영국 제품의 중요한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국의 통제권은 전략적으로 막대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1차 대전 중에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서면서 이집트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독일 오스만 연합군이 수에즈 운하를 공격했지만 영국이 성공적으로 방어했죠. 2차 대전에서는 북아프리카가 주요 전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롬멜이 이끄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집트까지 진격했지만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영국 8군이 엘 알라메인에서 이들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독일군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다면 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영 제국은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버마가 독립을 선언했고 말레이시아, 케냐, 키프로스에서는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영국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더 이상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졌죠. 미국이 새로운 서방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면서 영국의 상대적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집트도 1922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독립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군대를 주둔시키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영국 이집트 조약에 따라 영국은 평시에는 운하 지역에만 1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기로 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이집트 전역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1947년에 이르러서야 영국군은 이른바 운하 지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집트 파루크 왕과 맺은 협정에 따른 것으로 1956년까지 영국이 그곳에 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협정 자체가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국민들은 파루크 왕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막지 못했고 뒤이은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가 참패를 당한 것을 파루크의 책임으로 돌렸거든요. 파루크 왕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부패한 통치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영국군이 여전히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독립국가라고 하면서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집트 국민들은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존엄성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운하 지역에서 영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는 현지 주민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동, 방화, 총격전이 일상이 되자 영국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1951년 이스마일리아에서 벌어진 보조 경찰 학살 사건은 이집트 전역의 반영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52년 2월 25일 검은 토요일로 불리는 대규모 폭동이 카이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영국과 연관된 건물들과 고급 호텔, 나이트클럽들을 불태웠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파루크 왕의 통치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집트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1952년까지 자유장교단이라는 민족주의 성향의 이집트 육군 장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파루크 왕은 강제로 퇴위당한 후 이탈리아에서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장교단의 쿠데타는 7월 23일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무함마드 나기브 장군이 명목상의 지도자 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은 가말 압델 나세르 중령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요충지들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정부를 장악했으며 놀랍도록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받았습니다. 이듬해 이집트는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토지 개혁, 외국인 특권 폐지, 완전한 정치적 독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민족주의 정부가 탄생한 것을 의미했죠. 가말 압델 나세르 대령이 이집트의 새로운 지도자이자 대통령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헌신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랍 민족주의자로서
이집트를 모든 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세르는 191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이집트 왕립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반영 감정과 아랍 민족주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에 참전했을 때 이스라엘군에 포위되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랍 세계가 단결하여 강력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혔죠. 그의 저서 혁명의 철학에는 이런 경험과 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과 서방이 소련과 치열한 냉전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철의 장막이 유럽을 공산주의 동부와 자본주의 서부로 나누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양쪽 진영은 동맹국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애썼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제3세계 국가들의 선택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아랍 국가인 이집트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전리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였고, 수에즈 운하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랍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나세르는 비동맹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여 인도의 네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함께 제3세계 비동맹 노선을 천명했죠. 이는 냉전 시대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나세르를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지만 그가 요청한 대규모 무기 거래는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대신 미국과 영국은 나세르의 이집트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었던 아스완 하이댐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스완 하이댐은 나일강 상류에 건설될 예정인 거대한 댐으로 이집트의 전력 공급과 농업 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죠. 총 공사비는 13억 달러가 넘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영국도 1956년 6월까지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했죠. 1954년 10월에 체결된 새로운 협정에 따라 영국은 20개월 안에 8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세르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가 관할하던 가자 지구를 급습해서 38명의 이집트 군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55년 2월 28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나세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집트군의 열악한 장비와 전투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아리엘 샤론이 지휘한 이스라엘 특수부대 101부대는 가자의 이집트 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작전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자 급습 사건은 나세르로 하여금 이집트군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현대화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자 나세르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소련이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중개 역할을 맡았죠.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최신식 탱크와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한 거죠. 이 거래는 미-15 전투기 200대, T-34 탱크 230대, 각종 대포와 소화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 협정이었습니다. 총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고 대금은 이집트 면화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는 아랍 세계에서 엄청난 승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방에 의존하지 않고도 현대식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다른 아랍 국가들도 나세르를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의 아랍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아랍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세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미국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1956년 5월 이집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봉쇄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었죠. 아이젠하워에게는
나세르와의 동맹 추구가 큰 골칫거리로 판명되었고 결국 아스완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미국과 영국의 약속이 철회되었습니다. 1956년 10월 19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집트 대사에게 지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집트의 경제력으로는 댐 건설 후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세르의 비동맹 정책과 공산권과의 접근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덜레스는 이집트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결정은 나세르를 더욱 급진적인 행동으로 내몰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조치였죠. 1956년 7월 26일 나세르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회사를 즉시 국유화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날은 파루크 왕이 퇴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죠. 나세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2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두개골과 뼈와 피로 이 운하를 팠습니다. 라고 나세르는 선언했습니다. 돈도 우리 것이고 수에즈 운하도 우리 것입니다. 아스완댐도 우리 방식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댐 건설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 회사의 수익으로 댐 건설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회사는 연간 3,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세르의 계산으로는 이 수익을 아스완댐 건설에 투입하면 외국의 도움 없이도 이집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죠. 그의 연설은 이집트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고 아랍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나세르의 행동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했습니다. 회사 주주들에게는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외국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멕시코가 1938년에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했고 이란이 1951년에 앵글로 이라니언 석유 회사를 국유화한 전례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결정은 국제적 위기를 촉발하고 전쟁을 불러오며 세계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하 국유화 발표와 동시에 이집트 군대와 경찰이 운하 지역의 모든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은 그대로 일을 계속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집트 정부의 직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앤서니 이든 총리는 영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1년에 15,000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고 중동에서 가져오는 석유 없이는 영국 경제가 생존할 수 없었거든요. 영국이 소비하는 석유의 3분의 2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운하를 통해 오늘날 이 나라와 서유럽,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 국가들의 석유 절반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이든은 말했습니다. 나세르가 우리의 목구멍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죠. 1930년대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으로 활동했던 이든은 독재자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유화 정책에 반대해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뮌헨 협정을 반대하며 사임했고 2차 대전 중에는 처칠의 오른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는 나세르를 또 다른 히틀러나 무솔리니로 확신했습니다. 영국이 반드시 맞서야 할 아랍의 독재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이집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든의 개인 의사조차 그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기몰레 프랑스 총리도 이든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그에게는 나세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알제리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상대는 나세르가 훈련시키고 무기를 공급한 민족주의 반군들이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은 이미 2년째 계속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50만 명의 군대를 투입하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비밀리에 수에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고 나세르를 권력에서 몰아내며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키프로스와 몰타에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지중해 함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운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나세르를 제거한다면 누가 그를 대신할 것인지, 이집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그해 여름 미국의 압력을 받아 이드는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수에즈 운하를 주요 항로로 사용하는 해상 강국들이 참석했습니다.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는 수에즈 회의 개막일에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22개국이 참석했지만 이집트와 그리스만이 이 운명적 모임에 대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소련도 참석했지만 서방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회의에서 호주의 로버트 맨지스 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22개국 중 18개국이 수에즈 운하를 국제 관리하에 두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소련과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4개국이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맨지스가 이끄는 5개국 대표단이 카이로로 가서 나세르와 직접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세르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운하는 이집트의 일부이며 이집트는 운하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운하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었고 이집트 기술자들이 영국과 프랑스 전문가들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어떤 공격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덜레스는 나세르에 대한 군사 행동이 아랍 세계 전체를 소련의 품 안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대신 SCUA, 수에즈 운하 사용자 협회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출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시킬 어떤 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동에서의 전쟁은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죠. 이든이 치명적으로 무시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런던 회의도 9월에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나세르는 여전히 타협을 거부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외교적 해결책은 완전히 막혔고 군사적 해결책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의 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세르를 공격한 것은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5시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이집트 시나이의 강하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미틀라 패스를 점령하고 지상군의 침공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라파엘 에이탄 중령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제890 공수대대 395명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려 미틀라 패스 동쪽에 착륙했습니다. 동시에 아리엘 샤론이 지휘하는 제202 공수여단이 지상에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진격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군의 작전명은 카데시 작전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와 시나이의 기지에서 활동하는 페다인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습격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나이에 페다인 기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계획된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을 위한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국제사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양측 모두에게 12시간 이내에 전투를 중단하고 수에즈 운하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 모든 군대를 후퇴시키라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상 시나이와 운하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셈이었죠.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계획된 대로 조건을 수락했지만 나세르는 예상대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지중해의 항공모함과 키프로스, 몰타의 기지에서 이륙한 영국과 프랑스 항공기들이 이집트의 비행장, 방공망, 기반 시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HMS 이글과 HMS 브라크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시호크와 시베놈 전투기들이 카이로 서부의 비행장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총리는 수개월 동안 이집트에 대한 공격을 고려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메파 사령관 모셰 다얀의 격려를 받고 있었죠. 다얀은 체코 무기 거래 이후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르는 다른 모든 아랍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대 국가를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현대식 무기를 받은 그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홍해 접근을 차단하고 무역 기회를 제한하는 이집트의 티란 해협 봉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는 나세르를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지만 영국 총리 앤서니 이드는 침략자로 보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0일까지 파리 근처 세브르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대표들이 비밀리에 만나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패트릭 딘 외무차관이, 프랑스에서는 크리스티안 피노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서는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만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최후 통첩을 발표한 다음 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세르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음모의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12월 5일 일주일간의 폭격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국과 프랑스 공수부대가 수에즈 운하 입구인 포트 사이드와 포트 푸아드 주변의 목표물에 투하되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600명의 영국 제3공수대대와 500명의 프랑스 제2민공수연대가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집트의 비행장과 주요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감비르 비행장과 포트사이드 항구가 주요 목표였죠. 이집트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인해 결과는 뻔했습니다. 영국군은 센츄리온 전차와 코멧 전차를 앞세웠고 프랑스군은 AMX-13 전차로 무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습과 해상 포격의 엄호하에 영국과 프랑스군의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HMS 오션과 HMS 테세우스에서 출발한 영국 해병대와 헬리콥터로 공수된 부대들이 포트사이드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공중기동 작전 중 하나였죠. 하루 종일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지만 이집트군은 화력에서 크게 밀렸고 일방적인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군은 주로 2차 대전 시대의 구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체코에서 들여온 현대식 무기들은 대부분 시나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약 650명의 이집트 군인과 경찰이 목숨을 잃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전사자는 총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군 16명, 프랑스군 10명이 사망했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집트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최대 11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습과 포격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영국과 프랑스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집트인들이 수에즈 운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수로에 47척의 배들을 침몰시켜 운하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이로 인해 수개월 동안 운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세르의 명령에 따라 운하 관리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여론이 빠르게 그들에게 등을 돌렸죠. 드물게도 미국과 소련이 규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냉전의 절정기에 양 초강대국이 같은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활기찬 소련 총리 니키타 흐루쇼프는 심지어 파리와 런던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련은 이집트를 돕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용의가 되어 있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는 허풍에 가까웠지만 서방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더욱 벌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침공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뒤에서 행동한 영국 동맹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영국에 대해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다고 그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12시간의 최후 통첩을 전달해 이집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의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명백한 권리이므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당시 소련군이 민중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던 헝가리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된 헝가리 혁명이 소련군의 개입으로 짓밟히고 있었는데 수에즈 위기가 이 문제에서 국제적 관심을 돌려놓고 있었거든요. 대신 영국과 프랑스의 무모한 개입은 아랍 국가들을 소련에 더 가깝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이나 자신들의 개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초강대국이 자신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제 그들은 총회에서 표결에 직면하고 유엔 제재의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레스터 피어슨 외무장관이 평화유지군 파견을 제안했고 이는 60대 5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첫 번째 본격적인 활동이 되었죠. 피어스는 후에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경제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장 공포로 인해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경제적 재앙을 위협했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5%나 폭락했습니다. 영국의 외환 보유고도 하루에 1억 달러씩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대규모 대출만이 영국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영국이 유엔이 후원하는 이집트 휴전에 동의할 때까지 IMF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필요로 하는 13억 달러의 IMF 대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영국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이었죠. 해롤드 맥밀런 재무장관은 이든 총리에게 우리는 파산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공급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으로의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영국은 석유 배급제 실시를 고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반대에 직면한 이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여론도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영국군이 이집트에 상륙한 지 단 이틀 만에 휴전을 선언했고 동맹국에게 버림받은 프랑스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6일 자정을 기해 모든 군사 행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몰래 총리는 우리는 혼자서는 계속할 수 없다고 쓰라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며칠 내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엔군이 영국과 프랑스군을 대체하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고 이것이 유엔의 첫 번째 주요 평화유지 작전이 되었습니다. 유엔 긴급군 UNEF은 총 6,000명 규모로 구성되었고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죠. 그들이 짐을 싸서 상륙함에 다시 올라 집으로 돌아갈 때 공식적으로는 임무 완료였지만 실제로는 수에즈가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정치적 지도부는 무모했고 군사적 목표는 혼란스러웠으며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자 영국은 전체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포트사이드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의 목표가 애매했고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수단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해 겨울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이스라엘군도 시나이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늦게까지 버텼지만 결국 1957년 3월에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대신 유엔군이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을 감시하고 티란 해협의 항행 자유가 보장되었죠.
되었죠. 수에즈 위기는 영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 이류 강대국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는 19세기 이래 세계를 지배해온 유럽 열강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이 얻은 교훈은 미국과의 이른바 특별한 관계를 다시는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미국의 정책에 더욱 순종적으로 따르게 되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처칠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영미 특수관계가 이제는 영국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에게 교훈은 영국과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며 유럽 내에서 더 긴밀한 유대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를 드골이 1958년에 집권한 후 NATO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수에즈 위기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의 이스라엘 선박 통과 허용을 포함해 몇 가지 목표를 달성했지만 나세르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집트와 다른 아랍 이웃국들과의 미래 충돌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랍 이스라엘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고 1967년 일전쟁이 벌어질 것이었죠. 영국 총리 앤서니 이든의 경력과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1957년 1월 사임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과의 비밀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회에 거짓말했습니다. 세브르 협정의 존재는 몇 년 후에야 드러났고 이는 이든의 정치적 유산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후임자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를 도우시기를. 안녕히 계세요. 이든의 마지막 의회 연설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계를 떠났지만 실제로는 수에즈 위기의 실패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에즈 개입을 여전히 정당화했지만 역사는 그를 냉혹하게 평가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아랍 세계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나세르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과 유엔의 개입으로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대화 개혁, 아랍 대의에 대한 옹호, 외국 개입에 대한 저항은 그의 기억이 여전히 중동 전역의 아랍인들에게 존경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세르는 1970년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5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미국에 미친 영향은 아마도 가장 광범위했을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위상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소련의 확장에 맞서고 서방의 석유 공급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1957년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죠.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적 책임을 지는 초강대국으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의미했습니다. 19세기 먼로 독트린이 서반구에 국한되었다면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지구 반대편까지 미국의 영향권으로 설정한 것이었죠. 수에즈 위기는 이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는 21세기까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레바논 내전 1958, 이란 혁명 1979, 걸프 전쟁 1991, 이라크 전쟁 2003 등 중동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주요 사건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또한 수에즈 위기는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미국은 중동 석유 공급선 확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죠. 수에즈 위기는 또한 유엔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의 성공적인 첫 활동은 유엔이 국제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국제 평화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956년 수에즈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20세기 후반 국제 질서의 기초를 형성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종말, 미소 양극 체제의 공고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의 등장, 그리고 중동이 세계 정치의 화약고로 부상하는 모든 변화가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